13 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는 20일 저녁 총리로서의 자질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일일이 언론 앞에 풀어놨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밤 귀국함에 따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신규 임용 때 연구 실적으로 낸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부교수 승진 심사 때도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부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원색적 이념 공세를 펼쳐온 사실이 20일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신문 첫 곡입니다.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으면 가까운 빛으로 다가오는 가슴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 하지만 어쩌다 그리울 때면 지나간 날들을 사랑이라 여기고 흐르는 시간 속에 나를 달래며 잊을 수는 없을까.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에 추억은 아닌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지명자는 20일 저녁 총리로서의 자질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일일이 언론 앞에 풀어놨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날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일본의 고노다마 검증 발표 등 국정 현안 하나하나를 만기침남하듯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셀프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문 지명자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준비를 했다.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를 다 검토했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자원 외교를 할 예정이라며 영세 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받아내면 외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일본의 고노다마 검증 결과를 두고는 고노다마는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뒤늦게 이러는 것은 양국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일본은 사과할 것이 있으면 솔직히 사과를 해야 양국의 신뢰 관계가 쌓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의 동해상 사격 훈련을 언급하며 일본이 들고 나오는 독도 문제가 당연히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이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날처럼 자신이 쓴 독도에 대한 칼럼도 소개했다. 회견 아닌 회견은 이날도 20여 분간 이어졌다. 앞서 문 지명자는 민방위 훈련일인 이날 오후 회색 점퍼를 입고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이 해군 장교 출신이라고 밝힌 뒤 해군은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그 배에 탔으면 애들을 좀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언론 탓으로 돌렸다. 그는 출근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 진실을 얘기하는 게 언론이라고도 말했다. 문 지명자 자질 논란이 언론인 시절 쓴 편향적, 일방적 칼럼 등에서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그의 이런 입장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지명자는 임명 동의안 제가 여부에 대해선 제 소관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결정하실 사항이라며 주말인 20일, 22일에는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지명자는 일요일인 지난 15일엔 교회를 다녀온 뒤 출근해 역사관 논란을 빚은 교회 강연 발언 등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밤 귀국함에 따라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 재가를 보류해 문 후보자에게 거취 판단의 공을 넘겼지만 문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공은 박 대통령에게 되돌아온 형국이다.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한 박 대통령에게는 임명 동의안을 재가해 국회에 제출하거나 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문제는 두 선택 모두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우선 여당조차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마당에 박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재가해 국회에 제출할 경우 민심을 거스르는 임명 강행으로 해석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20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64%에 달했고 적합하다는 의견은 고작 9%에 불과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는 점도 민심을 거르기 어려운 요소다. 박 대통령이 지명 철회 카드를 꺼낼 경우도 인선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기는 마찬가지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검증 실패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더군다나 문 후보자가 거세게 반발이라도 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 문 후보자가 총리 내정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권과의 교감 과정 등을 폭로하며 청와대를 정면 겨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제3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가 여부에 대한 결단을 조금 미루면서 문 후보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수순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경우 문 후보자가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례처럼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통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대신 자신의 항변을 남기되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명분으로 지명 철회를 요청하게 되면 후보자와 대통령 모두 다소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이 같은 여러 가능성을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박 대통령은 7시간가량의 귀국길 기내에서 문창극 난제를 푸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신규 임용 때 연구 실적으로 낸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부교수 승진 심사 때도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학위 취득 논문은 1회만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교수 승진 심사 때도 제자 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둔갑시킨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20일 유은혜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97년 6월 부교수 승진 심사에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경제적 수익이라는 영문 논문을 1995년 6월 교원대 교내 학술지 교수 논총에 발표했다는 내용의 연구실적 조사를 대학인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김 후보자가 19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대에 낸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부 대목을 그대로 옮겨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는 이때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별도의 연구 성과인 양 발표했다.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내는 사례가 더러 있지만 뚜렷한 연구의 진전이 없다면 출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조교수 채용과 부교수 승진에 2번 이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1993년 10월 교원대 조교수 채용 심사 때 이 논문을 연구 성과로 제출했다. 그런데도 4년 뒤 부교수 승진 심사에도 같은 내용의 논문을 새로운 연구 실적으로 꾸며낸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 교원 인사관리 지침은 학위 취득 논문의 경우 1회만 연구 성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장관은커녕 일반 학자로서의 상식과 양심마저 의심케 하는 심각한 부정행위라며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김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학 교수가 제자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학술지에 싣고 연구비를 받는다면 잘못된 일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냐고 묻자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이 이어 2009년도 사학비리 감사 백서를 보면 제자 논문 베껴 연구비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연구 부정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알고 있느냐고 거듭 묻자 서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 발언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서둘러 보도자료를 내 서 장관은 제자 연구 논문을 표절하거나 제자 논문으로 연구비를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일반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부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원색적 이념 공세를 펼쳐온 사실이 20일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야당 정치인과 교수, 성직자, 작가 등 정부의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상대로 펼친 정 후보자의 무차별 색깔 시비는 그가 국정 홍보와 국민과의 소통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청와대의 발탁 사유를 무색하게 한다. 이날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종북 파괴주의자들의 준동을 보면서 국민의 선택이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문재인이었다면 모골이 송연하다고 적었다. 11월 말에는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 이 사람들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드린다고 조롱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비판적 견해를 가진 이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극단적 진영 논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정 후보자가 이 트위터를 올린 2013년 9월에서 11월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사과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확산되던 때였다. 국정원 대선 개입을 비판하며 시국미사를 주도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대해선
갈등 야기적, 무늬만 신앙인이라며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들을 경고하고 축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활동을 지원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의 종교관으로는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공보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발판 삼아 아리랑TV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 올해 4월 7일에는 최근 모 정치인의 좌충우돌을 보며 문득 떠오른 영상이라며 순백의 라임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구정물이 튀었다고 조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당원, 국민 여론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점으로 미뤄 안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의원은 정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이 정상적 공무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었다며 박 대통령의 SNS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다면 올해 3월 아리랑TV 사장에 오른 지 불과 석 달 만에 문광부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할 수 있겠느냐며 측근 챙기기 보훈 인사를 중단하고 검증된 인물을 다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야인으로 있던 시절 쓴 글로 당시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잘못도 자주 지적했다며 여러 글 중에 한쪽 글만 출연해 비판하니 억울함은 있지만 지적하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자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수희의 애모.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계속해서 정치면 기사입니다. 정부는 20일 일본이 고노다마 검증 결과를 내놓자 검증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입장을 별도로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 성명을 통해 일본이 검증이라는 구실로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또다시 건드리고 있어 UN 등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993년 고노다마 발표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한승주 전 장관도 고노다마를 내놓을 때 일본이 사전에 우리에게 문안을 통보하고 우리 의견을 받고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고노다마를 협상의 산물로 약화시키려는 일본 측 의도를 일축했다. 그는 특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한국이 요구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일본 정부가 과거의 일본 정부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때문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이 검증 결과 과거 정부의 담화 작성을 재확인한 측면도 있다며 일본이 자기 책임을 일부 인정한 점을 역이용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을 확실히 따지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공조에서는 일단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23에서 26일 미국을 방문해 24일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전략대화 형식의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고노다마 검증 결과에 대한 한미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일본이 검증을 명분으로 고노다마 흠집 내기를 본격화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다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1차로 악화됐던 양국 관계가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 선회로 반전됐다가 다시 냉각되는 형국이다. 당장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상부터 꼬일 공산이 크다. 아베 내각이 외교 채널 간 의견 교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국 실무라인 간 소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검증 결과를 놓고 양국이 일종의 진실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49주년을 맞는 해이지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8.15 기념사 등에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일 성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20일 발표한 검증 보고서에 대해 짜맞추기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고노다마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한국의 요구로 만들어진 억지 담화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검증팀은 강제 동원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가 제공한 외교 문서만으로 검증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조사하고 사죄하라는 한국 정부의 정당한 요구까지 고노다마의 사전 조정 과정으로 격화시켰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문서를 통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행해졌다. 1944년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민간 여성 35명을 위안소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던 스마랑 사건은 전후 군사재판과 네덜란드 정부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확인된 범죄였다. 이 보고서는 한일 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고노다마가 발표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교적 교섭 내용을 일시별로 구체 서술, 마치 밀실 야합에 의해 고노다마가 만들어진 듯한 인상도 준다. 이는 위안부 강제 동원은 조작됐으며 한일 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극우파의 주장을 철저하게 답습한 것이다.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학원대 교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한일 간 외교 문제로 윤색한 검증이라고 말했다. 고노다마가 작성된 것은 일본 내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문서가 발견된 것이 직접적 계기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1992년 방위연구소에서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문서가 발견된 적이 있다는 내용만 간단하게 명기했다. 검증팀은 방위연구소의 문서는 물론 담화의 근거가 된 각종 문서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았다.
동북아 역사재단 남상구 박사는 고노다마에 초하는 일본 정부가 발견한 관련 문서가 근거인데도 그 문서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검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다마 발표 이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 500건 이상의 자료가 새로 발견됐는데 검증팀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자료가 없다는 점만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면서도 고노다마의 무력화를 위해 검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야시 교수는 일본 정부는 고노다마를 수정하고 싶어 하지만 세계적인 반발을 우려해서 고노다마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고노다마 검증팀이 중립적인 법조인, 교수, 학자, 언론인 등 5명이며 이 중 여성이 3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는 위안부는 공창제가 전쟁터로 옮겨진 것뿐이라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해온 극우파 학자 하타 이쿠이코 씨가 유일했다. 후지TV 앵커 출신인 아리마 마키코 씨는 아시아 여성기금 이사를 지냈지만 여성 리더론에 관한 책을 주로 썼을 뿐 위안부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 일이 없다. 그 밖에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국제관계학, 국제법 교수가 조사에 참여했다. 관련 문제의 비전문가들이지만 검증을 위한 모임은 5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정희송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어찌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세 가지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아 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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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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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어찌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세 가지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아 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경제면 기사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최근 부동산 시장을 한겨울에 빗대며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완화를 시사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는 상황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20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77,754건으로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4.2% 증가했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9년보다 10% 이상 많다.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줄었지만 이는 지난해 5월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5월엔 한 달 뒤인 6월 말에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한 달 전인 4월 1일에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터라 거래량이 폭증한 상황이었다. 5월을 제외하면 올 들어 1에서 4월에는 모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의 22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회복세가 꺾였다고 하는데 통계에서 추세가 바뀌었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봐도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85만 1,850건으로 2012년에 비해 15.8% 늘었다. 이는 연간 거래량이 80만 건대 후반이었던 2007에서 2009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주택가격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 부동산 알리지의 월별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달 101.4로 5년 전인 2009년 5월보다 12.8% 올랐다. 2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5년간 집값이 2,560만 원 오른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폭보다 높은 것으로 주택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선보인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가 7년 만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은퇴를 해서 별다른 수입이 없다. 국민연금은 생활비에 모자란다. 집만 한 채 덩그러니 갖고 있다 보니 덜컥 팔 수도 없다. 이런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주택연금이다. 자신의 집에서 사망할 때까지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이 조건을 수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연금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노후 생활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은 2007년 주택금융공사가 선보였다. 이전에 시중은행들이 비슷한 성격의 역모기지를 선보였지만 평생 거주가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주택금융공사는 평생 거주가 보장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을 내놨다.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7년 만에 가입자가 2만 명을 넘게 됐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지급형이 대부분이다. 지급금이 매달 같은 정액형, 전년도 월 지급액보다 매년 3%씩 증가하는 증가형, 전년도보다 매년 3% 감소하는 감소형, 10년 동안은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이전의 70%를 받는 전후 후박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사망했을 때 주택가치보다 연금 지급액이 적으면 차익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반대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된다. 만 60세 주택보유자가 시가 5억 원인 주택을 맡기고 종신정액지급형을 선택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06만 6,180원을 받을 수 있다. 만 58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배우자 나이에 따라 지급금의 차이가 있다. 만 70세 배우자를 둔 만 72세 가입자가 같은 조건으로 5억 원짜리 주택을 맡기면 매달 166만 5,660원을 받는다. 다만 월 지급금이 매년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 2월 3.1%, 지난해 2월 2.8%, 올해 1월 0.59% 등 세 차례에 걸쳐 월 지급금을 내렸다. 국민들이 사망하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망 나이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민들이 장수할수록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미연의 노래 듣겠습니다. 단심이. 세월 가면 잊을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한 번쯤 마음인데 그리 쉽게 잊을 수 있나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사연이랑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은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세월 가면 잊을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한 번쯤 마음인데 그리 쉽게 잊을 수 있나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사연이랑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은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사연이랑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은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가 되면 대기가 불안정해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해안과 남해안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체로 하늘이 흐려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서울, 대전 27도, 전주 28도, 대구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오늘도 21도 안팎에 머물며 저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가 더 불안정해져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제주도의 장맛비도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의 비는 내일 낮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열차는 미리 좌석을 확보하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미 자리가 매진된 열차들이 눈에 많이 띄고요. 하행선 열차 중 특히 장항선과 중항선,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한 오후 4시나 5시 때 준비된 열차에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오후에 배차된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중에 경부선과 전라선은 저녁 6시 이전에 배차된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는 KTX 열차의 좌석 구하 시기가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말답게 상행선 열차도 대부분의 구간들은 예밀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모든 구간들은 일부 열차에 자리가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적게 남아 있고요. 각 구간마다 지방에서 처음 출발한 역을 기준으로는 저녁 6시 이전에 배차된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 창구도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시간 전략에 도움이 되는 자동 발매기나 코레일 홈페이지, 이 밖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코레일톡을 이용하셔서 승차권을 구입이나 발권하시면 시간 전략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유진입니다. 연분홍.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게 온 당신, 나도 모르게 설레는 사람, 당신은 연분홍 사랑. 가슴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그대라는 사랑꽃입니다. 사랑하나봐, 사랑하나봐, 모르시나봐, 모르시나봐. 내 가슴 울음신 당신 영원한 사랑.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게 온 당신, 나도 모르게 설레는 사람, 당신은 로맨스 사랑. 가슴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그대라는 사랑꽃입니다. 사랑하나봐, 사랑하나봐, 모르시나봐, 모르시나봐. 내 가슴 울음신 당신 로맨스 사랑, 내 가슴 울음신 당신 영원한 사랑. 이어서 사회면 기사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축소 은폐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목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 부담을 가진 데다 경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부터 주위 사람들과 의논하며 사직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정원 수사를 축소 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꼭 보름 만이다. 법원은 축소 은폐를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올해 2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법원은 상호 진술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권 과장의 진술을 채택하지 않았다. 권 과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 닉네임 40개 등 자료가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권 과장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과장은 서울 수서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2012년 12월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2달 만에 송파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됐다. 이듬해 4월 16일 경찰이 정치 관여이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권 과장은 경찰 윗선이 개입해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5일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 방향을 설정할 때 양측의 반응이 사안마다 똑같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올해 1월 총경 승진에서 탈락했고 2월 관악서 여성청소년 과장으로 전보돼 인사보복 논란이 일었다. 권 과장은 이날 관악서 참모회의 참석 후 오전 11시 30분쯤 경무계에 사직서를 냈다. 사직 사유에는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적었었다. 권 과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직서를 냈어도 수리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니 수표 수리 예정일인 다음 달 1일 심경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했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그는 고민과 걱정, 생각이 항상 많았는데 마음이 정리돼 오히려 편안하다며 여유로운 표정을 보였다. 권 과장은 어제 강원도에서 한 시민이 응원하겠다 힘내라며 경찰서로 건강음식을 보냈는데 오늘 사직하게 됐으니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권 과장은 9년 만에 경찰 생활을 마치게 된다. 그는 2001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5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경정특별채용을 통해 경찰에 들어왔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 20일 실전을 방불케 한 첫 전국 동시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의 충격이 생생한데도 터미널의 훈련 실제는 엉망이었다. 극장의 경우 업체에 따라 편차가 컸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업체의 적극성이 돋보였지만 고객의 참여는 다소 엇갈렸다. 20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 종합버스터미널 지하 1층. 요란한 경보음과 대피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정작 안내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매표소 직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티켓을 팔고 있었다. 훈련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하지도 않았다.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먹던 음식을 계속 먹으며 TV에만 집중했다. 대피 방송을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현장에 나온 분당구청 직원은 첫 훈련인데다 시민들도 바쁠 텐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고속버스 출입차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안내방송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시설이지만 2주 이상 준비했기 때문인지 비교적 훈련이 잘 진행된 백화점 대형마트. 현대백화점 그룹은 오너인 정지선 회장이 이날 훈련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고객은 유모차를 두고 대피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는 등 불만을 제기하며 직원의 대피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서울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에서는 만여 명이 한꺼번에 백화점 밖으로 대피하면서도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평일 오후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일부 혼란도 있었다. 훈련 30분 전부터 중국어, 영어, 일본어 안내방송이 수차례 나왔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 고객도 있었다. 중국 동포 박영애 씨는 사이렌이 울리니 불안했지만 백화점에서 실제 상황처럼 안전훈련을 한다는 사실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강산의 라구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차는 남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다음은 종합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세계무역기구로 쌀 관세화를 유예받고 있는 필리핀이 협상을 거쳐 다시 한시적으로 쌀 관세화를 유예받게 돼 같은 처지에 있는 한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상품무역이사회를 열어 필리핀의 쌀 관세 의무를 2017년 6월 말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전했다. 필리핀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피하는 대신 쌀 의무 수입 물량을 35만 톤에서 80만 5천 톤으로 2.3배 늘리기로 하고 쌀 이외 품목 개방 요구를 7개 나라에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 수입 물량의 쌀 관세율도 현재 40%에서 35%로 낮추는 한편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별 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2012년 3월부터 쌀 관세와 유예를 추가 연장하기 위해 의무 면제 웨이버 협의를 추진해왔고 상품무역이사회에 8차례 상정한 끝에 성공했다. 웨이버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제9.3조에 의거해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필리핀은 의무 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했다. 필리핀의 웨이버 협상 성공은 올해 말로 쌀 관세와 유예 종료를 앞둔 한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쌀 관세와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열고 농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정부와 현격한 견해 차이만 재확인했다. 박형규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와 유예 종료는 관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쌀 개방 여부는 정부의 협상력에 달려있다. 지금은 외교적 협상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약정책관은 쌀 소비가 주는데 의무 수입 물량을 추가로 늘려주는 것은 우리 쌀 산업에 큰 부담이라며 웨이버를 하더라도 결국은 웨이버 종료 시 관세화 이행이 불가피하다며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내비쳤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로 시장을 개방하도록 했는데 한국은 20년 동안 2차례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오감열 전 체코 대사와 부인 유경희 씨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인 지난 4월 23일께 유병헌 청해진 해운 회장을 경기 안성 금수원에서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9일 오 대사 부부를 범인 도피 교사 및 범인 은닉 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유경희 씨는 도피 중인 유병헌 회장의 동생이다. 검찰은 김엄마, 신엄마 등 구속된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4월 23일께 오 전 대사 부부가 자신의 검은색 세단으로 유 회장을 금수원에서 데리고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대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체코 대사를 지냈다. 지난달 말 유 회장이 프랑스 대사관 등을 통해 망명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대사 부부를 상대로 유 회장의 소재와 도피 경로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오 전 대사 부부가 유 회장의 친인척이어서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유 씨 관련 범인 도피 교사 혐의와 다른 인물에 대한 범인 은닉 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는 최근 오 전 대사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의 유 회장 검거팀이 전남 순천에서 사실상 철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1일 금수원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해서다. 검찰은 당시 순천 해남 일대에 파견했던 검찰 수사관들을 복귀시켜 금수원 압수수색에 투입한 뒤 이들을 다시 순천으로 내려보내지 않았다. 검거팀장인 인천지검 주영환 외사부장도 현재 인천지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거팀 사무실은 그대로지만 인원이 빠져 사실상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유 회장이 전남 순천 지역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검거팀이 철수하면서 유 회장 행적을 아예 놓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거작전은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측근 수사, 재판 및 재산 환수 작업에 전력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에서는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다. 김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침몰 원인을 무리하게 증개축과 과적, 변침, 화물 부실 결박 등으로 꼽지만 그게 직접 원인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침몰의 직접 원인은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희생이 발생한 것도 선원들이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피고인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사망 원인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피고인들 간의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 등 5명은 20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체적으로 부인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세월호의 과적과 증개축 등으로 승객들이 사망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변호인은 과적과 증개축을 지시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것이 침몰의 원인이 됐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고박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모 물류팀 차장의 변호인은 과적과 고박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법리상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과적과 증개축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남모 물류팀장의 변호인은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공모하거나 화물을 최대한 많이 실을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남 팀장은 세월호의 침몰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모 해무팀장과 김모 상무이사도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를 대체적으로 부인했지만 배임과 횡령죄는 인정했다. 이날 청해진 해운 피고인 5명이 세월호 승객의 사망 원인이 자신들의 업무인 증개축이나 고박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며 이미 기소된 선원들과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피고인들 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5명은 대체로 무리한 과적과 부실한 고박 등으로 배가 침몰했다며 사망의 1차적인 원인으로 부실한 세월호를 지목했다. 세월호 승객들의 사망 원인을 놓고 청해진 해운 직원과 선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여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5명의 사건과 3차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등 6명의 사건을 병합해 모두 11명에 대해 다음 달 11일까지 공판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덕희, 니은, 유진이 부릅니다. 반짝반짝 반짝. 눈만 뜨면 나도 몰래 떠오르는 그 사람 당신 생각에 설레는 하루 무뚝뚝한 당신의 달콤한 유혹에 내 가슴은 반짝반짝 헝클어진 내 마음 빙빙 도네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바람인가 봐. 흔들리는 내 가슴 바람인가 봐. 내 마음 훔쳐간 당신. 반짝 반짝인가봐 속타는 내 마음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무뚝뚝한 당신의
다음은 사설입니다. 산으로 가는 인사파행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국정이 엉킨 실타래처럼 꼬일 대로 꼬여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 국회 제출을 미루고 여당에서는 자진사퇴론이 잇따르고 있다. 문 후보자는 연일 억울하다고 항변하며 버틴다. 사퇴 의사를 밝힌 정홍원 총리는 2달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국정공백을 차단하는 결단을 국민께 밝히라고 했다. 야당의 정치 공세라면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국정 난맥상이 너무 심각하다. 문 후보자뿐인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군복무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곳곳이 지뢰밭이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언제 출범할지 기약하기 힘든 지경에 빠져들고 있다. 국정이 총체적 난기류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잘못이다. 부실한 검증으로 총리 인선에 거듭 실패한 것도 문제지만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부터 보기 드문 일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지명 철회를 피하고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많은 국민의 눈에는 무책임하고 얄팍한 계산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기대하기도 임명동의안 제출을 강행하기도 어려워졌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돌아오는 박 대통령이 수습에 나서야 한다. 지명권자로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혔다면 애초 총리 지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큰 하자가 발견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실 검증을 부르는 인사 시스템을 손보는 일도 기묘하다. 그러지 않으면 인사파동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총리 후보자를 조속히 뽑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세계일보 사설이었습니다. 경제 실세의 말 한마디에 부동산 규제 꼬리 내리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1기 때도 경고했던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완화 불가론이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의 말 한마디에 방향을 바꾸려는 것 같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엊그제 국회에서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도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정책 기능이 없는 금감원장 발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규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장마저 경제 실세의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는 것은 실소를 넘어 안쓰러움을 느끼게 한다. 더구나 그가 열흘 전까지 LTV, DTI는 가계부채 차원의 금융정책 수단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 장치라고 말해왔음을 떠올리면 더욱 씁쓸하다. 부동산 규제가 시장 활성화를 막는 대못이라는 완화론자의 주장에도 금융위가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주택거래량과 가격은 과거 부동산 시장 팽창 때와 달리 체감도는 낮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 거품이 정상적으로 빠져가는 자기조정 과정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빌려줘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헛바퀴로 끝날 공산이 크다. 되레 가계비만 더 늘릴 수 있다. 가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 용도 못지않게 생활자금, 사업자금으로 써왔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변함없다. 일각에서는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소득이 늘고 그렇게 되면 부채 상환 능력도 좋아져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다. 집값이 과거처럼 오를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정부 내에도 없다. 물론 어떤 정책도 영구 불변한 것은 없다. 하지만 바꾸려 할 때는 합당한 논거가 있어야 한다. 신 위원장은 금융안정이 많이 됐다는 것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논거는 없다. 진정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면 실세가 말하기 전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장을 표명하면 될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앞으로 출범할 2기 경제팀의 리더십과 일사불란함을 시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그 일사불란함이 지시와 무조건적인 이행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정책 실종일 뿐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손빈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를 칭칭. 꽃보다 예쁜 나연이며 당신을 사랑해요.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나는 그대를 사랑해요. 하늘이 우릴 부르는 날까지 그저 그렇게 머물러주오. 사랑아, 나의 사랑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처럼만 오늘처럼만 우리 사랑을 칭칭 감아라. 꽃보다 예쁜 나연이며 당신을 사랑해요.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나는 그대를 사랑해요. 하늘이 우릴 부르는 날까지 그저 그렇게 머물러주오. 사랑아, 나의 사랑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처럼만 오늘처럼만 우리 사랑을 칭칭 감아라. 어제처럼만 오늘처럼만 우리 사랑을 칭칭 감아라. 다음은 문화면 기사입니다. 서울대가 법인화 후 첫 간선제 총장 후보로 성낙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한 가운데 간선대의 최대 약점인 대표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총장 추천위원회 평가에서 공동 2위였던 성 교수를 이사회가 최종 총장 후보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사회 전원 사퇴를 20일 요구했다. 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차례 평가로 정한 후보 순위를 이사회가 단 한 번의 평가로 뒤집었다며 이는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는 후순위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정한 절차와 근거,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전원 사퇴한 후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장 선출 방식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성 교수가 소통을 통해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는 2011년 12월 시행된 서울대 법인화법에 의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가 선출하는 간선제를 도입했다. 간선제 도입 논의는 법인화와는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있었다.
서울대 총장 직선제는 199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는 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통령 직선제에 이어 전국 대학 곳곳에서 총장 직선제를 도입할 때였다. 여기에는 총장을 가장 민주적인 결정 방식으로 선출한다는 대의 명분이 작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직선제의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교수사회에서 조직적 선거운동과 인맥동원, 인기영합주의적 공약남발 등이 발생했다. 정치판과 비슷한 금권 파벌 선거로 혼탁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대 평의원회는 2007년 총장 선출 방식을 직간선제 혼합 방식으로 변경해 2010년 총장 선거에 적용했다. 총장 후보 초빙위원회가 후보를 3인으로 압축한 뒤 전체 교직원의 직선제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서울대가 이번 총장 선거에서 시행한 간선제는 총장 선출에 대한 최종적 권한은 이사회에 주되 후보자 3명을 선정하는 과정은 총추위에 맡겨 총추위원 30명과 정책평가단 244명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했다. 교수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 서울대 교수는 교수 개별 접촉 등이 금지됨에 따라 선거 과정이 비교적 깨끗해지고 후보들 간 정책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긍정평가했다. 반면 다른 교수는 30명 남짓한 총추위와 15명밖에 안 되는 이사회가 전체 교직원을 대표하는 정책평가단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부정적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정책평가 순위와 총추위 1, 2차 평가 순위, 이사회의 순위는 모두 달랐다. 이번 선거에서 중도 탈락한 한 교수는 총추위원이나 이사회 같은 소수가 결정권을 쥐다 보니 선거운동이 교내외 주요 인사에 대한 로비전으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그는 총추위, 정책평가단, 이사회가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 서로 권위를 잃는 제도는 꼭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20일 주요 항공사들에 따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항공권 예약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아직 예약을 완료하지 않은 수요도 있고 노선 확대에 따른 좌석수 증가도 감안하면 항공권 수요 증가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대한항공은 국제선 예약률이 78%를 기록하고 있다. 75%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했다. 유럽과 대양주 노선은 90% 중후반대를 기록해 잔여 좌석을 찾기 힘들 정도다. 아시아나 항공도 6월 25일에서 7월 15일 외국 노선 예약률이 87%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제 탑승률보다 8.2%포인트나 높다. 지난해 비교 수치는 탑승률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아시아나 항공 측은 설명한다. 미주, 유럽, 대양주 등 노선 예약률이 특히 높다. 제주항공 역시 인천, 일본, 홍콩, 괌, 세부, 방콕, 마닐라 등 주요 외국 노선에서 88%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다. 6월 말만 따로 떼놓고 보면 93%로 전년 동기보다 22%포인트나 상승했다. 괌, 세부 같은 휴양지 노선 예약률은 90%에 육박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7에서 8월 전체 예약률은 79%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홍콩과 괌 등 주요 노선 공급석이 지난해보다 2배 늘었기 때문에 예약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도 같은 기간 외국 노선 예약률이 평균 90% 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졌다고 진에어 측은 설명한다. 인천에서 홍콩 노선은 6월 말 예약률이 96%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넘게 높아졌고 인천에서 삿포로 노선도 87%를 기록해 같은 기준으로 15%포인트 상승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성수기보다 항공권 가격이 낮고 호텔 구하기도 쉬운 데다 세월호 참사로 주춤했던 여행 대기 수요가 몰리면서 6말 7초 외국여행 항공권 예약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환율 하락과 기업체의 여름 휴가 탄력적 운용 등 요인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송대관의 인생은 생방송.
생방송 홀로 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즉석 연기로 세상을 철타기 하네 넘어질 때 철타기 하네 쓰러질 때 철타기 하네 미움이 넘칠 땐 사랑을 붙잡고 눈물이 넘칠 땐 기쁨을 붙잡고 비바람 부딪히며 살아온 세월 하루가 100년이네 인생은 재방송 안 돼 녹화도 안 돼 오늘도 나 홀로 주인공 인생은 생방송 모노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숙제를 안고 세상을 철타기 하네 넘어질 때 철타기 하네 쓰러질 때 철타기 하네 미움이 넘칠 땐 사랑을 붙잡고 눈물이 넘칠 땐 기쁨을 붙잡고 정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세월 하루가 100년이네 인생은 재방송 안 돼 녹화도 안 돼 오늘도 나 홀로 주인공 다음은 월드컵 관련 기사입니다. 23일 한국이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베이라하우 주경기장에서 알제리와 H조 2차전을 벌입니다. 16강 진출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경기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차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뛰겠다. 축구 국가팀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이 알제리와의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결연한 각오를 밝혔다. 20일 축구 대표팀의 브라질 내 베이스 캠프인 포스투 이구아수 플라멩고 경기장에서 만난 기성용은 경고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설픈 장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고 누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어차피 2차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다. 18일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경고를 받은 기성용은 알제리전에서도 경고를 받으면 3차전인 벨기에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북극곰 러시아를 잡다 놓친 대표팀의 사막의 여우 알제리는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다. 대표팀은 러시아전에서 선취골을 넣고도 이를 지키지 못해 승점 3을 얻는 데 실패했다. 3차전에서 만날 벨기에가 조별리그 H조에서 가장 버거운 상대라는 걸 감안하면 알제리는 대표팀이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꺾어야 할 팀이다. 스피드와 개인기가 좋은 알제리는 역습과 측면 돌파를 위주로 한 공격이 위협적인 팀이지만 수비는 약한 편이다. 특히 쫓기는 상황이 되면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뒤 공간이 자주 열리는 약점이 있다. 대표팀은 벨기에와의 1차전에서 패해 여유가 없는 알제리의 수비 뒤쪽 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릴 것으로 보인다. 톤듀 샤티니의 대표팀 전력 분석 코치는 벨기에가 동점골을 놓자 알제리의 수비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그럴 때 생기는 수비 뒤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력이 시원찮았던 대표팀이지만 알제리전에서는 득점을 기대해볼 만하다. 알제리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알제리는 브라질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허용한 7골 중 절반이 넘는 4골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내줬다.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 때 벤치를 지켰던 장신 공격수 김신욱의 머리를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이 알제리전에서는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알제리의 주전 포백라인 4명은 모두 키가 180cm대로 190cm를 넘는 선수가 없다. 김신욱은 알제리를 상대로 헤딩골을 넣은 벨기에의 펠라이니처럼 골을 넣고 싶다며 그 장면을 잘 분석하겠다고 했다. 마루안 펠라이니는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난 벨기에의 장신 미드필더다. 한편 대표팀은 20일 알제리전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훈련을 했다. 전날 대표팀은 오후 5시부터 훈련을 했었다. 중앙수비수 김영권은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들이 별로 없어 러시아와의 첫 경기가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잘 넘기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랐다고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했다. 피로 누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청용은 이날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표팀 관계자는 하대성이 발목 부상으로 알제리전 출전은 힘들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알제리전을 치르는 포르투 알레그리에 21일 입성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 팬들은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맞붙는 벨기에와 러시아 중에서 벨기에를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차전에서 알제리를 2대1로 꺾은 벨기에가 2연승을 거두면 한국과 만나는 최종 3차전을 다소 느슨하게 치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가 1무 1패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리면 알제리와의 최종전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쳐야 한다. 벨기에가 러시아를 크게 이기는 게 한국이 러시아, 알제리와 남은 16강 티켓 한 장을 다투는데 더 유리하다. 벨기에는 알제리전에서 혼쭐이 났다. 전반 둔탁한 플레이는 알제리의 밀집 수비를 뚫기에는 너무나 무디었다. 전반전 플레이만 놓고 보면 톱시드 국가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그때 벨기에의 숨통을 틔운 것이 교체 투입된 발빠른 공격수들이었다. 이들이 출전하면서 알제리에 틈이 생겼고 그게 역전승으로 연결됐다. 그래도 전반적인 플레이는 톱시드 국가로는 부족했다. 공격형 미드필더 에덴 아자르는 감독이 잘했다고 했지만 나는 칭찬을 받을 자격이 안 됐다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벨기에를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한국과 비긴 게 불만이다. 선수들이 내게 좋은 생일 선물을 안겼다면서 1대1 동점골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파비오 카펠로 러시아 감독의 말은 선수들의 길을 살리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이근호의 슈팅을 놓친 골키퍼 이고르 아킨페예프 등 대다수 선수들의 플레이가 유럽 예선 때만큼 좋지는 않았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윤도현의 사랑투 전해드리면서 6월 21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